나경원 전화번호로? 어쨌든 지금 뭐 조명균 장관 연락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는데 지금 안 받았나 열심히 봤더니 저한테 전화번호가 없고 저는 전화 온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시는지. 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그러니까 되겠죠. 연락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착공식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착공식에 오라는 전화를 지금 안 했다가 요점인 것 같은데 공식 초청장은 보냈는데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하다,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양쪽의 입장을 좀 서로 나눠서 네. 설명을 하면 조명균 장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네. 어떤 행사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초청장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야당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3번이나 전화를 했으나 그리고 또 문자도 보냈지만 그 통화가 안 됐다. 그래서 네. 이제 조명균 장관 입장에서 야당에 대해서 할 만큼 했는데 야당이 이런 걸 묵살하고 안 왔다. 이런 좀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초청장은 별개로 하고 이건 야당에 대해서 설명을 줘야 될 네. 사안인데 전화를 했지만 그 뭐 어떤 용건에서 전화하는지 또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질 않고 본인은 또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네. 조명균 장관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문자에서 이 뭐 이런 전화를 한 뭐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소 국장님,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시청자들도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식 초청장을 일단 보냈지만 여야 지도부에 이 해당 부서의 장관이 초청장 보낸 거 이외에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초청장만으로는 일단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안마다 그 부분의 판단은 다르겠죠. 아, 그래요? 이번 건은 일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행사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던 차였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여권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조명균 장관이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다면 어쨌든 그게 누군지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알았을 것 같은데 약간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조명균 장관에게만 그냥 맡겨놓지 말고 이 행사 자체가 철도 도로 연결 착수식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이제 의미부여를 여권에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홍영표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외통위원들 통해서든 어쨌든 해서 좀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참석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노력을 했으면 네. 훨씬 더 어떤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회의 중에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관련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착공식을 한다는데 언제 착공할지 기약도 없는 그야말로 착공 없는 착공식입니다. 무늬만 착공식이고 지지율 방어를 위해 갖다 쓰는 가불 착공식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가 조작 혐의라고 갖다 붙인 그런 착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보니까 저 여당 원내대표고 다른 당 원내대표님 다 기차 타고 가셨더라고요. 내일 본회의인데 어쩌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지지율을 위한 가불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논의는 다 제쳐두고 지금 남북 철도도로 연결식에 오라는 그게 지금 급한 일이냐 이런 식의 지금 그래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은 사실 미리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네. 사실 남북의 철도가 연결한다는 것은 이제 그 경제 제재에서도 이제 예외하기로 이미 승인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의미 있는 착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연락도 안 받았으니까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준 격이긴 한데요. 제가 그 나경원 의원이 언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전화번호에 저장된 사람이 2,000명이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는 얼마인가 하고 한번 열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2,000명 중에 현직 통일부 장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았다. 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더욱이나 이런 중요한 연결 착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에 이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는 해보자 라면서 영수회담은 제안을 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야당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사실은 그 제안은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이니까 대통령 얘기지만 예전에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도 경제 문제를 놓고서는 대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오늘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주가 조작 저 발언은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네, 그렇죠. 저런 류의 센 발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네. 홍준표 전 대표라면 모르겠으나 김병준 위원장과 비유라든지 그렇게 해서 강한 톤의 언사들을 구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이 남북 착공식을 바라보는 좀 심정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착공식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시각은 이런 거죠. 어차피 착공식만 하고 못 하잖아. 네. 어차피 그래서 중요한 건 철도 깔고 가는 건데 대북제재도 지금 되는 게 없잖아. 남북 정상회담 서울 온다는데 안 오잖아. 북미 정상도 안 되잖아. 미국은 제재를 유지한대잖아. 그런 상태에서 착공식만 하고 3만 뜨고 테이프 커팅하고 와 하면 뭐하지? 실제로 되는 게 없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 안 좋고 지지율 떨어지는 이거를 이 착공식이라 이벤트로 포장해 보려는 건 아니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가불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온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남북 문제는 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으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비핵화 단계에서는 조수석으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운전석에 남아있고 싶으니까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 문재인 대통령 운전석에 내려오셔서 조수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 집중해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될 때까지 네네. 경제 문제 집중해서 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소국장님, 하태경 의원도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이벤트성으로 좀 확장하고 확대하고 포장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 점을 꼬집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남북 간의 이제 도로 철도 연결 착수식, 이 착공식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늦었죠. 네. 그러니까 전에 이미 진행돼서 좀 남북 관계가 더 진전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좀 순풍을 타고 있으면은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실질적인 쪽으로 좀 더 옮아갔을 텐데 네. 지금 워낙 주변 환경 자체가 좀 그렇게 원활치 않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라도 올해 안에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일단 한 것인데 저는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 남북관계에 뭔가 채널을 만들어가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철도가 연결이 바로 되냐, 도로가 연결이 되냐, 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하태경 의원의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대로 그렇게 풀어가되 네. 실질적인 우리 삶의 문제가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문제들이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재 여권은 특히 내년에 이 경제 문제에 모든 사활을 건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네. 임해도 어쩌면 좀 부족할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경제 현안의 엄중함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고요. 내년도 경제 기조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정성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던 김광두 부의장도 함께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거듭 마지막이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두 번째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열리나에 따라 좀 다른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9번이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출진흥회의도 따로 열렸었고 굉장히 자주 열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바라보나 아직은 찾아봤더니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국민경제자문회의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지난 정부에서 못했으니까 활성화하겠고 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같이 가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여의치가 못했고 지금 말한 대북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인데 김광두 위원장 사실은 사표가 수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네. 오늘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거다. 사실은 두 번째로 하는 걸 오늘 사실상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는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지금 아직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정부가 청와대가
김광두 부의장과 함께 계속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신호인가요? 저도 그게 좀 헷갈렸는데 사실은 저는 수리된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김광두 부의장이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의 전직인 국가미래원장으로 복귀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민간위원 원장을 하면서 국민경제자문위원장 부위원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리가 된 것이 아니었는데 아하. 제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는 보수 경제학자로서 이 정부에 합류하면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중도층 지지자들에게 약간 안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있거든요. 네. 여전히 그런 가치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요, 기자들의 눈에 좀 이상한 행동이 감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 앉기 전에 조금 주춤하면서 어디에 앉을지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두 부의장이 저쪽으로 손을 가리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더니 부의장 자리 옆에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저건 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문회의를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아마 좀 자리를 헷갈렸을 수 의전에 있습니다. 어떤 그런 약간 홍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김광두 부의장이 평소에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직을 역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랄까,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청와대와 김 부의장 사이에 약간 좀 껄끄러운 이런 좀 것들이 좀 그거는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김 부의장이 결국 사퇴로 가게 된 그런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맞지 않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런 모습을 이렇게까지 뭐 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김 부의장과 청와대 사이에는 그런 좀 불협화음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다른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게임 발언, 이른바 20대 남성들의 게임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방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무현재단 측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인데요. 해당 보도 이후에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 복귀설이 다시 불이 붙고 있죠. 소국장님, 어떻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2013년 2월 달에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계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의 뒤를 이어서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내년 1월부터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등의 혹세 무민의 이런 얘기들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어떤 앞으로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인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뭐 정치 재개 이게 아니다.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런 언사와는 관계없이 점점점 이제 현실 정치권에 복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유시민 이사장, 최근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정치 복귀에는 선을 긋는 말을 한 바가 있죠. 제가 이걸 하면 또 이제 유아무개 드디어 몸풀기, 노무현재단 이사장 맡아서 밑자락 간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를 한다는 거는 정치 복귀 몸풀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특단의 조처를 준비하고 있어요.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정계 복귀가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 복귀설을 가장 먼저 예언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정두원 전 의원입니다. 당시 발언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보수층에서도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를 핑기죠. 그래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얘기했지만은 유시민 말이 좀 틀리죠.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에 한 발자국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이사장의 맡았던 전직 사람들의 행로를 봐야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맡았었고요. 한명숙 전 총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해서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더더욱이나 팟캐스트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운영하면서 또 안 하겠다 하는 것들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네. 과거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유시민 이사장이 나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네. 근데 반기문 유엔 총장도요. 빼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도 결국 출마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은 이런 지지율이나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 참 천하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과 이제 유튜브에서 막강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홍준표 전 대표. 홍 전 대표가요, 오늘 프리덤 코리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일종의 보수 지식인 싱크탱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지금 올린 거죠? 일단 이 전현직 어떤 뭐 국회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홍 전 대표가 너무 이게 정치적인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이러면서 그 전현직 의원들을 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유석준 연세대 교수라든지 지난번에 출마했었죠 강현재 변호사라든지 중앙대 뭐 재성호 교수 등등등 이렇게 좀 뭐랄까요 보수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한 500명 정도 이제 발기인으로 올린 것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6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죠.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유튜브를 정복하겠다라고 하고 나선 유시민 이사장 과연 얼마만큼의 구독자들을 모을지도 주목됩니다. 참고로 뉴스탑10 유튜브는 20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